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을 했습니다. 후방에 곤란을 없애고 내부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북벌을 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이었고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226년 조비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으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깨달은 조비는 조진, 진군, 사마이, 조휴 이렇게 네 사람을 불러 태자 조예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헌재의 양위를 받아 제위에 오른 지 7년째인 40살의 나이였습니다. 시호는 문황제입니다. 조조는 무황제로 추중이 됐죠. 그래서 위무제라고 흔히 조조를 부릅니다. 탁고, 즉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들은 조비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조회를 황제로 모시고 대사면을 실시해 민심을 수습을 합니다. 조지는 대장군, 조휴는 대사마, 사마이는 표기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공석인 서량방면의 제독을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것은 제갈량이었습니다. 사마이의 능력으로 서량 일대의 군사를 조련하고 방비를 하면 중원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형주의 아쉬움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형주는 손권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지금은 손권과 화친을 맺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나갈 곳은 북쪽. 하지만 그곳의 입구인 서량을 사마이가 지킨다면 제갈량으로서는 중원 진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제갈량의 걱정을 마속이 덜어주었습니다. 조예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과 무황제인 조조 때부터 의심을 받아온 사마이를 이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첩자가 은밀히 낙양과 기주의 업도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낙양과 업도에 이상한 소문과 함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조예가 조씨가 아닌 원씨의 핏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비가 견황후를 얻을 당시 이미 견황후는 원희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것이 조예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후일을 생각해서 조식을 후계로 마음먹었지만 뜻하지 않게 조비의 세력에 밀려 본심과 다르게 조비를 태자로 선택했고 나중에 은밀히 사마이에게 그 본심을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기주를 점령을 했을 때 원희의 부인, 그러니까 조조 아들이, 아니 원소의 아들이죠. 원희의 부인이 미인이라는 소문이 그 전국에 파다했습니다. 원희는 죽었죠. 조조도 그 원희의 부인이 즉 견씨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걸? 벌써 아들 조비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 나 주쇼. 그렇게 해서 조비와 원희의 미망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황후가 되어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조비가 극진히 사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원씨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런 소문이 이제 전국 각지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이가 붙였다고 소문이 난 방문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조의 뜻을 받들어 조예를 폐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내가 그 조조의 그런 은밀한 속사정을 나만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조예가 황제가 됐는데
저것은 조 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야 된다. 사매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은 조에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마이의 관상이 반역을 한다는 난고상이라며 꺼려했다는 옛말을 태위인 화음이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정의 요직을 놔두고 멀리 서량의 험지로 전출을 자청한 사마이의 저의까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좋은 마음에서 서량으로 간 거거든요. 촉한의 북진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좋은 뜻으로 서량을 갔는데 이게 이렇게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화음이 다시 나서서 말합니다. 조속히 사마이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게 화음이 굉장히 좀 독한 놈이에요. 대장군 조진이 말해요. 표기 대장군, 즉 사마이는 선제께서 폐하를 당부하신 고명 대신입니다. 그러니 경솔하게 처신할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마이는 병법에 출중하니 섣불리 건드리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나라나 총나라가 사용하는 반관계가 아닌지 의심하고 철저히 조사한 후 이를 시행하십시오. 조진이 똑바로 사태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진이 계책을 다시 올립니다. 옛날 한 고조가 운몽에 나가 한 신을 잡았습니다. 폐하께서도 안읍으로 순행을 나가십시오. 사마이가 영접하는 바를 살펴서 의중을 확인하고 그를 사로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에는 조진의 말에 따라 어린 군 10만 명을 거느리고 안읍으로 행차를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마이는 새로 황제가 된 조회가 전고에 따라 순행을 나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사들 보면 진시황이 전국 순례를 다녔죠. 자기가 황제가 된 기념으로 전국 순례를 다니면서 그 도로 상태를 점검한 거예요. 도량형을 통일하고 마차 바퀴의 규격을 통일을 했어요. 진시황이. 옛날 마차가 다니는 도로는 지금 철길의 반대로 도로 아래쪽으로 홈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바퀴에, 그러니까 철로 규격이 정해진 것처럼 마차 바퀴에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관도라고 일컬었었는데요. 후에는 이제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없어졌죠. 하여간 그런 길이 다 정비가 되었나, 자신이 명령한 길이 다 정비가 되었나를 생각하면서 그 진시황이 전국 순례를 떠났던 그런 옛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동안 자기가 서량에 와서 열심히 군사를 훈련을 하고 군사를 모으고 병기를 갖추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군사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장대 사열을 먼저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안읍에 다다른 조회가 멀리서 보니까 창검을 번쩍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마이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조회는 크게 놀랐어요. 당황스럽기는 옆에 있던 조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회는 조유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유는 즉시 기마병을 끌고 사마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한편 사마이는 멀리 황제의 어가가 보이자 말에서 내려 길 한편으로 물러나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유도 급하게 달려오다가 사마이가 취하는 태도를 보고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유는 일단 속도를 늦춰 기마대를 세우고 부장 몇 기를 대동해 천천히 사마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조회가 친히 순행에 나선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함께 그동안 있었던 가짜 벽보 사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똑똑한 사마이는 단번에 반관계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오해를 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항을 하기에도 늦었어요. 수많은 계산이 순간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마이는 갑옷을 벗고 자신의 무장을 스스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움직이는 병부를 조유에게 맡기고 군사를 모두 물린 뒤
조회 앞에 가서 엎드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화음이 조회에게 말해요. 죽이는 것도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병권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삭탈관직하고 고향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도 선제, 즉 조비의 고명 대신인 사마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화음의 권유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속의 반관계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제갈량에게 전해집니다. 사마이가 축출되자 제갈량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나라의 새 황제는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민심을 다 거둬들이기 전에 승부를 내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출전 준비를 마친 제갈량은 유선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출사표예요. 신 량이 아뢰옵니다. 선제께서 나라를 세우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붕어하시어 천하는 지금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선제 유비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충성스런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밝은 정치를 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곽유지, 비위, 동윤 등을 추천하여 궁중의 대소사를 그들과 의논하게 권하고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군사의 일은 상총에게 의논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전한이 융성한 이유와 후한의 멸망의 원인을 어진 신하를 등용하지 못함으로 규정하고 그 옛일을 잊지 말라고도 권했습니다. 남양의 농사꾼인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와 의논을 구한 깊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삼고초려의 이야기죠. 영안궁에서 대임을 맡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영안궁에서 유비가 죽으면서 이엄과 제갈량에게 유선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유비의 뜻이 북벌임을 명확히 하고 남만을 정벌한 일이 북벌을 위한 준비 단계였고 이제 그 준비를 마쳤으니 선제의 유조를 받들어 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대의 명문장으로 손꼽히는 출사표의 대략 내용입니다. 그리고 227년 마침내 유선의 허락을 받은 제갈량은 우선 이엄에게 천구를 지켜 동호의 송권을 방비하게 하고 군사를 거느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봉은 노장 조운이 맡고 젊은 등지가 보좌를 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운이 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말렸지만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려는 조운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유비의 충신이었던 노장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조운뿐이었어요. 그런 조운을 전장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제갈량의 심정이었지만 연파의 용맹을 들먹이는 조운에게 부장으로 등지를 골라 보필하게 하고 선봉에 내세운 겁니다. 연파는 그 춘추 전국시대 노장이에요. 제갈량의 출병 소식을 들은 조회는 스스로 자원한 부마, 하우무를 도독으로 삼아 제갈량을 맡게 했습니다. 황충하게 죽은 부친 하우연의 복수를 하겠다는 하우무의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노신 왕랑이 경험이 없는 하우무의 발탁을 말렸지만 핀잔만 들었습니다. 한편 제갈량은 면양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논의합니다. 전령이 위나라의 소식을 전했어요. 부마도이 하우무가 관중의 모든 군사를 장안으로 불러 모으고 우리에게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듣고 있던 위원이 작전을 건의를 합니다. 군사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5,000명의 정예병사로 충분합니다. 진령의 자오곡을 통하면 열흘 이내에 장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적은 놀랄 것이고 곱게만 자란 하우무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크게 놀라 겁을 먹고 달아날 것입니다. 장안성의 성벽이 높고 식량이 충분하니
5천 명의 군사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승상의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지킬 수 있으니 그때는 장안 서쪽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위연의 좌우곡의 신묘한 계책이라는 그런 계책이에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기습전을 펼치자는 것이었죠. 완전히 정비가 끝나기 전에 불쑥 병사가 나타난다면 경험이 없는 하우무가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빈성을 낼름 집어삼키고 병력은 5천이지만 장안성이 높고 견고하고 식량도 많으니까 그동안 내가 버티겠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우무가 안 달아나면 높은 성벽을 5천의 병력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일리가 있는 계책이었지만, 그리고 요즘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위원회 이 계책을 썼어야 됐다. 제갈량이 너무 안전빵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제갈량은 나중에 7번째, 6번째 북벌을 하던 때 제갈량과는 다른 제갈량이라는 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갈량은 반대로 했어요. 계곡의 날씨와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기일 동안 정할 수 없다. 우리가 나아가는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면 골짜기에 갇혀 전멸을 당할 것이니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나는 농우를 점령하고 대로를 따라 장안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게 제갈량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갈량의 나이가 아직 젊었어요. 상대적으로 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그 간략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한중에서 정북쪽으로 딱 중국 대륙을 반으로 나누면은 왼쪽이 농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황하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장안 쪽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그 왼쪽, 그러니까 서량의 깊숙한 지역을 차지를 하고 거기서 군량도 얻고 그리고 촉한의 분지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그런 교두부 역할도 하면서 그쪽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강물을 따라서 장안으로 전진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투 전략을 세운 거죠. 당장 장안을 점령해서 장안을 교두보로 해서 낙양으로 당장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칫 장안을 점령을 해도 농서지역, 그러니까 지금 제갈량이 제압을 하려는 그 지역도 조조, 그러니까 위나라의 세력권이잖아요. 자칫 장안이 포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구원병은 나오지를 못해요. 왜? 이미 계곡으로 병력이 전군이 다 나오다시피 했고 그 좁은 계곡만 적군이 지키고 있으면은 추가 병력은 없습니다. 그럼 장안성 하나에 고립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갈량의 큰 계획은 영토를 일단 확장을 하고 분지에서 벗어난 바깥쪽에 전진기지를 마련을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지도로 그 제갈량의 7차례 북벌을 해보면은 이 첫 번째 북벌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쪽을 향한 게 아니라 서쪽을 향했어요. 즉 낙양의 반대쪽을 향한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은 제갈량의 이런 계책에 불만을 표했지만 더는 불만이 있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 틀의 전략을 세운 제갈량은 조은을 선봉으로 출전을 시켰어요. 하우무가 한덕이라는 장수를 내보내 맡게 했지만 조은의 용맹에 한덕의 4아들이 순식간에 차례로 죽고 맙니다. 한덕은 넋이 나갔어요. 그런 한덕의 진영을 조은의 군사가 덮칩니다.
부장 등지가 뒤에서 후원을 했어요. 통쾌한 첫 번째 승전보였습니다. 한덕이 패하자 하우무는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조운을 본 한덕은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조운에게 죽습니다. 하우무는 군사들의 사기를 생각해 그날은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하우무의 참군인 정욱의 아들입니다. 정무가 작전을 세웁니다. 조운은 용맹해서 정면 승부는 좋지 않습니다. 그를 유인해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정무의 세부 작전을 들은 하우무는 동회와 설칙에게 각각 3만 명의 군사를 주고 매복시키고 조운을 유인을 했습니다. 조운의 부장 등지가 조심할 것을 권했지만 사기가 한껏 오른 조운은 유인에 말려들어 포위망에 갇힙니다. 동분서주하던 조운은 겨우 낮은 동산에 의지해서 어설프게 진지를 세우고 밤을 맞았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위나라 군사들이 달려듭니다. 조운이 탄식을 해요. 여기서 내 운명도 끝이구나. 그때 동북쪽을 뚫고 촉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반대편 서남쪽에서 군사들이 포위를 뚫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갈량이 파견한 본대 지원병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운을 걱정해서 미리 군사를 움직인 거예요. 조운은 가까스로 혈로를 뚫고 포위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역습을 당한 하우무는 더 버티지 못하고 남한성으로 달아납니다. 제갈량은 군사를 나누어 양평과 석성을 경계하고 친히 중군을 이끌고 남한성을 굳게 포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남한성은 해자가 깊고 성벽이 높아서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촉에 전 병력을 동원한 것이니 가볍게 싸워 병력을 소모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갈량의 고민인 거예요. 위나라는 지방군이죠. 지방 1개 사단, 1개 군단 정도 이렇게 병력인데 총나라는 전군이에요. 전군이 다 온 거죠. 앞에서도 쭉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때 중국의 형세는 위나라가 7, 송건이 2, 총나라가 1, 이 정도. 그러니까 7대1 정도의 비율이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싸운다고 할까요? 미국 켄터키주와 싸운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제갈량은 우선 남한성 인근의 정보와 형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안정퇴수로 있던 최량은 하우무의 친서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하우무가 남한성에 포위돼서 위급한데 서둘러 구원병을 보내라는 서신이었어요. 하지만 땀에 흠뻑 젖은 서신은 글씨가 여러 군데 번져 있어서 직인을 잘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원병을 청하러 온 배서라는 장수는 천수군에도 편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하우무의 친서를 가지고 급히 천수군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여줬는데 하우무의 친서입니다. 근데 포위망을 뚫고 오고 그러느라고 땀도 흘리고 그래서 글씨가 젖었어요. 직인도 하우무의 직인이라는데 이게 직인이 선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계속 확인이라도 해볼 텐데 이 장수가 그 친서는 저쪽 가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복사기가 없잖아요.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면 큰 문제인 거죠. 하우무가 누구예요? 부마잖아요. 조예의 부마. 구해주지 않았다간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다 모아도 많지 않은 병력을 동원해도 남한성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안구하러 갈 수도 없고 최량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천수태수가 구원병을 출발시켰으니 안정도 빨리 구원병을 출발시키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파수를 보는 병사가 급히 들어와 알립니다. 남한성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량이 나가보니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불길이 제갈량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남한성 방향 쪽에 장작과 건초를 쌓고 시간에 맞춰 불을 지른 거예요. 그거는 멀리서 보면 꼭 남한성에 불길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 거죠. 최량은 마음이 다급했어요. 이미 천수성에서도 병력을 파견했다고 전령이 왔지. 하우무의 친서도 받았었지. 남한성은 지금 급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 에이, 에라 모르겠다. 군사를 소집해서 성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채 50리도 가기 전에 매복한 촉군에 의해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최량은 패전한 군사를 거느리고 안정성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이미 위연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최량이 성을 나간 직후 안정의 군사로 위장하고 성문을 열게 한 후 들어온 것이에요.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이죠. 삼국지에서 주로 쓰는 그런 항복을 받는 전법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최량은 제갈량에게 항복을 합니다. 제갈량은 최량을 잘 대접하고 남한 성주를 설득해 항복을 권하게 했습니다. 최량도 살 수 있다는 말에 선뜻 허락하고 남한성에 들어가 성주 양릉을 만나 제갈량이 자신을 보낼 뜻을 밝히고 계책을 역이용하는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에게 지시를 받을 때는 아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했지만 살아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야, 제갈량이 너를 항복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걸 이용하자. 가짜로 항복을 하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최량과 양릉은 화우무를 찾아가 제갈량의 계획을 솔직히 말하고 서로 다음 계책을 의논을 합니다. 성을 바치는 곳으로 속여서 제갈량을 성으로 유인한 다음 그를 사로잡자. 하우무도 허락을 했어요. 최량은 그날 밤 성을 나와 제갈량을 만났습니다. 남한성주 양릉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근위병이 너무 적어서 하우무를 호위하는 군사가 많아 쉽게 하우무를 사로잡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우선 저를 따라 항복한 군사들을 제가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제갈량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오히려 촉병까지 더 붙여줘요. 야, 그거로 어디 되겠냐? 내가 군사 몇 명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최량은 그거는 좀 꺼려지죠.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만 거절하면 또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양릉에게 남한성주 양릉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요. 지금 데리고 가는 군사의 대부분은 원래 나를 따르던 군사들이지만 제갈량이 증언해준 촉병이 조금 섞여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거절하면 제갈량이 우리 계책을 의심할 것 같아서 데리고 성에 들어갈 것이다. 성주께서는 성문 옆에 군사를 매복하고 표식이 없는 촉병을 즉시 죽이도록 하라.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최량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작전을 눈치챈 제갈량은 그들이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죽이고 성문을 점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딸려보낸 촉병들은 특공대였던 거죠. 미리 선수를 쳐서 적군 성문을 장악을 한 겁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쌘 김어병이 성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하우무는 남문을 통해 달아났어요. 하지만 이미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왕평에게 사로잡혀서 제갈량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천수태수 마주는 남한이 위급하다는 배서의 구원 요청을 받고도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준도 처음엔 군사를 출병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참군으로 있는 강유가 마준의 출병을 말리고 그 속의 숨은 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강유가 이렇게 처음으로 삼국지에 등장을 합니다. 제갈량은 군사를 다루는 솜씨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갈량이 남한을 포위했다면 구원병을 청하는 전령이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사력을 다해 포위를 뚫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배서같이 무명의 장수가 그런 일을 성공시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계략은 우리가 남한을 구원하러 나가면 지척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빈성을 점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준이 들어보니 다 보이는 거예요. 속셈이. 그렇다면 대책이 있는가? 강유가 계책을 설명을 합니다. 마준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유와 제갈량의 두뇌 싸움이 이렇게 막을 올리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